안녕하십니까. 르노 삼성 자동차가 파국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했고 회사는 부분 직장 폐쇄를 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파업 철회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르노 삼성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하면서 회사도 부분 직장 폐쇄를 푼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회사가 야간 공장 가동 중단을 통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르노 삼성은 8월 파업 철회와 부분 직장 폐쇄 해제로 내일부터 주야 2교대로 부산 공장이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충돌 직전에 멈춰선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사측은 부분 직장 폐쇄 방침에 따라 파업 참여자의 공장 진입을 막았는데요. 노조도 이에 반발해 항의 집회를 열면서 노사는 극한 대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당초 노조는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회사의 부분 직장 폐쇄에 대한 투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간사 간 협의를 갖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간사협의회에서 노조는 파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단협도 다시 시작됐죠? 네, 노사는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임단협 본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르노 삼성차 노사가 극적으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오전까지만 해도 노조가 상당히 강경하게 사측과 좀 맞섰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뭡니까? 네, 무엇보다 이 회사가 꺼내든 이 부분 직장 폐쇄 그리고 노조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카드가 노조를 상당히 큰 압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 직장 폐쇄는 이 사측의 초강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측은 오늘부터 이 전면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노조원들 사이에는 이 직장 폐쇄 다음에는 실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퍼졌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했다라고 보는 거는 뭐 노조가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임단협 교섭에서도 노조가 좀 수세 입장이 됐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노조의 협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파업의 참석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끌어온 임단협이 이제 곧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 전망입니까? 네, 이번에 노조가 이 파업 철회를 하게 된 배경이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측이 부분 직장 폐쇄까지 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일단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임단협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게 실제로 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르노 삼성차가 이 파국 직전에 멈춰서긴 했지만 이 노사 대결 국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단협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면서 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당장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협력 부품사들 문제까지도 뭐 많은 위기들이 좀 거론이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 QM6 이 LPG 신차 출시라든지 올해 이게 회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 노조도 이번에 파업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이 판매를 위해 이 생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파업 철회를 하게 됐다 이런 명분을 밝혔습니다. 후속 물량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프랑스 르노 본사가 이 노사의 임단협이 모두 마무리가 된 후에 후속 물량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여서 이 생사 갈림길에 이 선 르노 삼성 노사가 어느 정도 속도로 타협을 하고 정상화가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에 합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성사된다면 구성원 8만 명의 거대 노조가 탄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기아차 노조 측이 먼저 통합을 제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7일 현대차 지부에 노동조합 통합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통합을 위한 비공식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의원 안건으로 결의해서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흔히 현대기아차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회사인데 노조를 합치자고 하는 배경은 뭔가요? 네, 기아차 노조는 두 회사가 단일 노조로 한 목소리를 낸다면 회사와의 협상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임금 투쟁에도 두 노조가 함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 규모가 3만 명, 현대차 노조는 5만 명에 달합니다. 통합 노조가 출범하면 8만 명 규모의 거대 노조가 되는 건데요. 네, 현대차 노조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번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다음은 고용지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10만 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생산 가능 인구 고용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환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4월 10만 명대로 주저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달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해 정부 목표치인 1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재정 투입 일자리가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2만 명 넘게 늘었고 중국인 관광 회복 영향으로 숙박과 음식점에서 6만 명,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4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4월 7만 명 넘게 줄었던 도소매업은 1,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67.1%로 5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월의 경우에 0.1%포인트 하락을 하였지만 금월의 경우는 이제 0.2%포인트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1월 이후에 고용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 기미가 있지 않나.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4%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달 연속 4%대를 유지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포기자는 20만 3천 명이 늘어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당초에 연간 15만 명 정도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에 비해서는 고용 부진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고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됐다는 고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먼저 앞서 리포트 보니까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상당히 크게 늘었고 고용률도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인데 평가가 야박해요. 이유가 뭡니까? 네,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늘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에서 35만 4천 명이 늘어난 반면에 40대 취업자는 17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정부는 올해 8,200억 원을 투입해서 약 61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서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정부는 이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일자리들이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 공공근로가 사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도 좀 힘듭니다. 예. 근로기간이 1년 정도고 월급이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인데요. 또 길거리 쓰레기 줍기나 등하굣길, 건널목 안내 등이 업무입니다. 또 일하는 시간 기준으로 고용지표를 한번 살펴봐도 주당 17시간 이하 근로자가 1년 전보다 35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181만 명을 웃돌았는데, 즉 연령별로는 청년과 노인, 또 업종별로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기댄 고용 증가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래도 앞서 김한진 기자 리포트를 좀 보면 지표 자체는 꽤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나 고용률이 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대목인데요. 도소매업에서 1,000명 정도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달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은 건데요.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달 7만 3천 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감소폭은 올 1월을 피크로 해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희망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0대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의 취업자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불안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한국전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죠. 그러자 한전이 갑작스레 전기료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전이 전기료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때에서 우리가 전기요금에 산정이 돼서 어떻게 원가가 구성됐고 관계성을 맞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쓰는 전기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전 측에서 도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소매 가격이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명확히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내고 올 1분기도 적자 수렁에 빠졌습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자 원가를 공개해 어떤 식으로든 손실 보전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에게는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전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제 공청회 시에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 내용의 취지는 구성 단계별, 다시 말해서 발전 비용, 송전 비용, 배전 비용, 판매 비용 이런 구성 단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별 원가 공개 개념은 아닌 거죠. 올해 누진제 개편 등 일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한전의 예상 손실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누진세 개편과 함께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와 한진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KCGI가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한진 측이 반박문을 내서 맞섰습니다. 산업부 정윤형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KCGI가 조현민 전무 복귀에 유감이다라는 식의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KCGI는 조 전무의 복귀가 책임 경영 원칙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조 전무가 맡게 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는 한진그룹 내외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무가 경영 참여를 통해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KCGI는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이 조 전무의 재선임이 이뤄지게 된 배경과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KCGI의 이런 행보는 한진가의 상속세 마련 압박 그리고 여론 압박, 이 양수겸장의 카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진도 반박문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진은 조 전무의 선임이 회사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됐다며 조 전무가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한진 측은 경기 변동 등 대외 요인으로 항공업종 전반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며 물컵 갑질 사태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KCGI에도 좀 악재인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KCGI가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빌려줬던 미래에셋대우가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KCGI 산하 투자 목적 회사는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200억 원의 대출을 미래에셋대우에서 받았는데요. 이 중 오늘 만기가 도래한 200억 원에 대해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이 미래에셋대우의 이 같은 통보는 한진과의 관계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래에셋의 조치로 KCGI는 한진칼 지분을 늘리기 위해 자금 조달처를 새로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독립채산제, 한 회사 안에서 사업 단위나 프로젝트별로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의 다른 이익으로 이 손해받는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별 사업이냐 특정 분야가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영관리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사들이 새로운 카드 상품을 판매하려면 미리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각각의 카드 상품별로 독립채산제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모두가 흑자를 내야 된다는 건데 이 수익을 따질 때 그동안은 카드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상품의 이익으로 따로 보고 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자는 여기 수익에 아예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부수 서비스라고 간주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도 카드사의 이익, 카드 상품의 이익으로 포함을 시켜서 흑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보란 듯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던 혜택을 줄여서 적자를 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건 금융당국에게는 다소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을 강화한다는 건 적자 날 것 같은 카드 상품은 미리 걸러내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혜택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카드론 같은 대출에서 상쇄시키던 방식이 적자는 제동이 걸린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카드사들마다 마치 신분의 상징처럼 제한적으로 발급해오던 프리미엄 카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들 카드는 이런저런 혜택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프리미엄 카드만 놓고 보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다른 일반 카드 사용자들의 수수료나 서비스에서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좀 어려워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감원의 이런 검토 움직임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만 신용카드 사용자들 간의 숨겨진 불평등이 해소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에 대한 카드사들의 공격적 마케팅 관행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듯해서 흥미롭게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예전 같으면 은퇴했을 나이에도 활발하게 제2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예 60세인 정년을 늦추자는 소위 정년 연장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가 현재 논의 상황이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년 전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만 60세로 올렸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반영한 건데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202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부양비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할 고령 인구 수가 20.4명인데 2065년부터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더 많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해야 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물꼬를 튼 이유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년 연장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어떤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이달 중에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고 공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년을 연장한다면 은퇴 연령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당장 자녀들 일자리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세대 간 의견 차는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년 연장도 연장함에 따라서 이제 또 채용자 수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지 않을까. 60세면 아직 청춘이죠. 연장이 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죠.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핀 건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정년 연장이 되면 일부 덜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기업들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을 같이 해야 부작용이 적거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임금이나 고용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정도.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 각종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일단 정부는 정년 연장에 대한 부처 간 논의 내용을 이달 말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지 봤더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없애거나 연장하면 인건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이 정한 법적 정년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려면 국회에서 이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데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실질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만 60세 이상 장년층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60세 정년을 자발적으로 폐지한 기업, 정년을 연장한 기업, 정년이 넘어 은퇴한 직원을 3개월 내에 재고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고요.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하나를 할 수 있는 거.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5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년 연장에 따른 그런 계속 고용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는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 재정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그간 기준금리 인하에 선을 그어왔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문을 조금 더 연 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이주열 총재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불과 지난달 말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던 기존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처럼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한 건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 기인합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성장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4분기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둬왔는데 이 총재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이후 시점이 당겨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내리면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대해 통화 완화적인 기조로 변할 가능성을 진전되게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되면서 환기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수원과 춘천, 청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역시 구름만 지나겠고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 16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모레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